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놀란 순간은 2002 한일 월드컵. 시청 앞을 가득 메운 붉은 물결. (2007년) 태안에서 벌어진 7일간의 기적. 한국인. 그 이름 석자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거리 응원, 그리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보여준 7일간의 기적.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한국인의 저력을 과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7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IMF의 위기를 극복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죠. 자,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1997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연초 항도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급속히 추락한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월 산미그룹의 부도,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국내 대표 주류기업 진로에 이어 탄탄한 중견 기업들까지 줄도산하는 부도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다. 그런 와중에 이 모두를 뛰어넘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고 만다. 기아 사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10대 재벌 기업이었던 기아의 부도로 5,000개가 넘는 기아의 협력업체들 또한 흔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남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하루아침 직장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는데 개인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게.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을 투자 위험국으로 하향 조정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은행과 종금사에 자금 공급을 중단했고, 일본 금융가에선 한국의 파산 위기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다. 그 당시에 한국의 신용 상태를 아주 나쁘게 본 거죠. 투기자분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자금 순환이 안 되는, 뭐 기업이 돌아가려면 돈을 빌려오고 그 돈으로 물건 생산해서 팔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자금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였던 거죠. 급기야 한국 경제에 비관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불안을 느낀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앞다퉈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했다. 소위 말하는 기업의 부도가 많이 나오고, 그 기업 자체는 잘 운영이 멀쩡히 됐었는데 갑자기 금융이 다 이제 금융줄이 막히고 지원이 막히고 거래처 흔들리니까 수십 년간 아주 알뜰하게 사업하던데도 망하고. 그 무렵 곳곳에선 외환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1월 한국은행은 외화 보유액이 305억 달러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사실 그 무렵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가용 외화 보유액은 몇십억 달러에 불과했다. 변하는 그 국제금융, 여기에 대처를 못해서 급작스럽게 다가온 재앙이었다. 종합금융사들은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한밤중에 한국은행에 수억 달러씩 자금을 빌리는 급박한 상황에까지 몰렸다. 정부는 해외 여러 국가에 자금을 빌려보려 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채권 국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우방국가와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기댈 곳이 없던 한국은 국가부도를 인정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당시 국민들에겐 IMF란 단어조차 생소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외환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전 들어보질 못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국가 부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은행이 부도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인데 국가 부도가 된다는 얘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의 벼랑 끝에서 IMF로부터 195억 달러,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한국에 자금을 제공한 IMF는 그만큼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국민들은 계약 조건이 비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IMF의 도움은 불가피했다. 국제금융 질서 기준에 맞춰 진행된 IMF의 까다로운 요구사항, 한국에겐 삼키기엔 너무나 쓴 약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나온 소리가
경제 주권이 박탈당했다. 또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이거 경제 식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IMF가 쳐들어왔다. 97년 12월 한 달에만 하루에 100군데 이상의 회사가 문을 닫았고 1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맞아, 당시는 아무튼 기업들이 이제 줄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큰 기업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가장 또 국민들이 피부에 크게 늦게 와닿았던 것은 환율이 급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800원대였던 환율은 외환위기 때 2배로 뛰어 1,600원이 되었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000원대까지 치솟았다. 물가도 따라 올랐고 서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져만 갔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집을 나서면서 과연 아기를 보면서 내가 아기한테 우유를 먹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도 이럴 정도로 실업률 8%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 가장 최고 높은 실업률이에요. 이게. 그 실업자가 많았고 사회가 상당히 불안했던 거죠. 네. 이제는 휘발유를 배급제로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현찰 안 주면 원유 수입도 못한다. 외국의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한국이 그동안에 제대로 다지질 못하고 또 외형관리 능력이 부족하더니 이런 재앙을 맞이했구나. 뭐 짧아도 6, 7년, 중남미 같은 데 10년 걸린 데도 있으니까 한국은 특히 이런 쪽이 좀 빈약하니까 역량이 떨어지니까 10년 이상 갈지도 모른다.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으로 아시아의 용이라 불렸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궁핍해진 생활보다 더 큰 상처는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자긍심으로 가득했던 한국인의 짓밟힌 자존심이었다. 1998년 기적의 불꽃이 지펴졌다. 경제 안파가 더해져 매서웠던 2월,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그런 어떤 저력이랄까, 그러니까 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봐서 이걸 극복하자. 나만 살기보다는 전체가 다 같이 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게 좀 강했다고 봐요. 외화 모으기부터 생활 절약 습관까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사건,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지점도 조그맣게 했다가 나중에는 전 지점으로 확대하고 서로서로 각자가 정말 냈기 때문에 누가 권유하지 않아도 정말 권유를 안 받아도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금을 내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금모으기 운동은 한 평범한 시민의 아이디어였다. 그 주인공을 만났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광주에 사는 박식주입니다. 와,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제가 금모아 수출하자는 건 최초로 하자고 제가 건의했던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MBC에다가 11월 달에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저희 나라를 볼 것 같으면요. 전통적으로 무슨 돌이라든가, 백이라든가, 또 누가 승진했다라든가 하면은 우리가 금을 선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이 금 부치를 해서 금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근데 거의 다가, 야, 그거 좋다. 그거 하자. 아무리 가난한 집도 아주 애 새끼 손가락 끼를 만한 금반지 하나는 또 다 있어요. 이거 갖고 한번 동참을 해보자 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 정신적 가치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엔 금을 모으지 않은 그의 생각에 사람들의 반응은 영 탐탁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뭐 심지어 검찰청에도 전화했고요. 참여연대, 청와대, 방송국에 어떤 분은 전화를 하도 하니까, 출근하고 나니 전화하니까, 야, 너 박식주지? 야, 지금 바빠 죽겠다. 나 아침마당 나오면 일 좀 하자. 뭔 대대하는 소리를 하냐? 당신 같은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우리가 그래. 거기 하지 마, 일 좀 하자. 아니, 출근하면 너한테 그럴 만도 합니다. 그분이 아주.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생각을 받아준 한 KBS 기자와 함께 금모으기의 역사는 시작됐다. 첫날 모인 사람만 45,000명.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스님, 목사,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 가수들은 자신의 트로피를,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을 내놓기도 했는데 김동성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때 저희 이제 국가대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나가서 금메달을 받아왔는데 우리가 받은 금은 솔직히 도금이에요. 올림픽 그냥 명예적인 금메달인데 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받아왔던 금이라던가 또 어렸을 때 이제 시합을 나가서 뭐 최우수 선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순금 메달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게 어렵게 받은 메달이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나는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태극마크를 달고 시합을 나가는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에 갖고 있는 메달이 나한테는 소중한 게 아니라 이 메달로서 우리나라가 더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왜 하필 금을 모았을까? 금은 IMF 때 보시다시피 소비재가 아니고 재활용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IMF에서 인정하는 외환 보유액에 포함돼 주는 그런 재화입니다. 금은 국제적인 거래 가격이 그대로 있고 산 그대로 다시 그대로 팔 수 있고 그 가격대로. 그래서 금 모으기만 성공할 수가 있었죠. 금 모으기 열풍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돌반지부터 결혼반지, 효도반지까지. 전국의 은행마다 장롱 속에 있던 금부치를 꺼내 들고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아이고, 뭐, 그 다음에 주에 그러니까 줄을 쓴 거죠, 다. 전부 이제 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줄을 쭉 서 있는데 그 표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표정들이 보면은 원래 그 정도 국가 위기가 되면 근심 걱정이 엄청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났구나, 이거. 국가 위기구나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했더니 뭐냐면 할 수 있다. 자긍심 같은 게 있어요. 얼굴 표정들이 보니까 결연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밝은 그게 막 희망의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기 쭉 서 있는 사람 서로 보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그게 아주 진짜 볼만한 역사적인 장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집에 있는 건 다 갖다 냈어요. 하나도 없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힘이 합치면은 도움이 될까 해서 내놨어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또 나라 살린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보탬되려고 낸 거죠. 이거 장속에 그만 뭐 하냐? 이럴 적에 내야지. 그래서 냈어. 나라가 있어야 또 내가 있는 거고 가정이 있는 거니까. 아깝군요. 오히려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심지어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조차도 자기 생명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걸 보고 금반지 좀 내놓자 이런 편지도 오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의 그런 위기 속에서 닥친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희생정신이나 어떤 헌신이나 그런 열정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죠.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감정사들 또한 자신의 생업을 제쳐두고 금 모으기에 동참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 그러면은 희생을 감수하겠다.